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는 당초 서울 마포에 짓기로 했으나 현대중공업의 기부를 받은 뒤 경기도 안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성 쉼터 매입에는 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의 중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수 매도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당시 주변 시세와 건축비 등을 종합해 따져봤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4차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됐고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수능 일정도 변경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가 다음 달 3일부터 해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고 폐쇄된 국경도 열기로 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에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누수로 차오른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이 쉼터를 사고 파는 과정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내용, 어제와 그제 저희가 단독 뉴스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시세대로 매매했다고 설명했지만 산 가격보다 3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지난달 갑자기 매각하면서 기부금에 큰 손실이 발생했죠. 정의연은 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쉼터는 2012년 계획 당시에는 서울 마포에 짓기로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뒤 갑자기 경기도 안성으로 장소가 바뀐 겁니다. 이 과정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번 총선 안성에서 당선된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입니다. 이 당선인은 지인이 소유하던 안성의 이 쉼터를 윤미향 당선인 측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황선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 8월 말 현대중공업은 정대협이 추진하는 쉼터 건립에 10억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쉼터 장소는 서울 마포에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인근으로 정했습니다. 정대협은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가 마땅치 않다며 건립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안성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당시 정대협이 부지 구입 등의 문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상의해 계획 변경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안성의 현재 쉼터입니다. 이 집은 2012년 11월 지어진 뒤 매물로 내놓지도 않은 채 비어 있었고 건축주의 지인들끼리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지인들이 좀 쓴다 하면은 와갖고 하루 쉬었다 가고 그런 정도였죠. 이 집을 정대협에 소개한 사람은 당시 안성신문의 이규민 대표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집 매도인의 남편이자 건축주는 이 씨의 지인이자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이규민 당선인은 쉼터를 찾는다고 해서 소개해 준 것일 뿐 소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쉼터를 안성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 당시 마포 인근 주택은 10억 원 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었고 수도권 17곳을 답사한 뒤 안성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 의원이 7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이 쉼터의 가격이 적정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시세대로 샀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저희가 당시 주변 집들의 실거래가를 분석해 보니까 정 의원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2011년 지어진 이 쉼터는 대지 242평의 연면적 60평짜리 건물인데 정대협은 2013년 7억 5천만 원에 삽니다. 정 의원은 당시 시세대로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의 실거래가와 비교해봤습니다. 2015년도에 거래된 주택은 2010년 완공된 건물로 대지 200평에 연면적 29평입니다. 쉼터보다 대지는 조금 작고 건물 면적은 절반이지만 가격은 5분의 1 수준인 1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다른 주택은 2016년 8월에 5억 원에 팔렸습니다. 2014년에 건축된 데다 대지는 쉼터보다 크고 건물 면적은 비슷했지만
쉼터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했습니다. 다른 거래도 비슷합니다. 쉼터와 1km 떨어져 있는 대지 255평짜리 주택은 2014년에 팔렸습니다. 2011년에 지어진 1층 건물의 면적이 3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거래가는 2억 원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입지 조건과 건축 방법, 조경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 관계자와 주민들은 인허가와 설계비 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2013년 당시 7억 5천만 원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가격은 한 5억 정도 됐었다. 근데 갑자기 7억 5천이 됐다고. 정 의원은 매입 당시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 의원이 이 쉼터를 산 값보다 3억 원 넘게 싸게 판 걸로 확인되면서 왜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다음 날 갑자기 쉼터를 팔았는지 또 누가 샀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쉼터는 인근 70대 노부부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노부부는 어떤 경로로 왜 이곳을 매입했는지 권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은 인근 주민인 70대 노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4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왔지만 수차례 협상 끝에 4억 2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쉼터에서 15km 정도 떨어진 부동산에서 중개했습니다. 숫자보다 집에 조용한 데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집이 마땅한 데가 없으셔서 찾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건물을 매매한 중개업자는 매입자가 정의영과는 관련이 없는 주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이고요. 정의경연대랑은 일면식도 없는 분이에요. 매각하기 한 4, 5일 전에 이제 벌써 논의는 됐던 거예요. 결정해서 23일 날 뭐 급하게 판 건 아니고. 정대협이 2013년 9월 7억 5천만 원에 사들였다가 매입가의 절반 수준인 4억 2천만 원에 매각해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의원은 시세대로 구입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의 하락과 주변 부동산 가격의 변화로 현재 시세로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이 쉼터의 관리인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저희가 그제 단독 뉴스로 보도해 드렸었죠. 정 의원 측은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응연 동안 7,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 할머니를 위해 일해왔다는 분이 자기 가족에게 돈을 주고 관리를 맡긴 게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정 의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당선인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쉼터 한쪽에 있는 벽돌색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윤미향 당선자 아버지가 건물을 관리하며 살았다는 곳입니다. 씨라고 해서 그분이 뭐 거기서 거의 상주되듯이 했는데 집 그분이 거기 그 컨테이너에서 사신다고 집 안에 그 뒤편에 있어요. 정의기억연대 측은 어제 저녁 윤 당선자의 아버지는 쉼터 관리자였다며 친인척을 관리자로 삼은 건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 지난달까지는 매달 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윤 당선인의 아버지가 받은 돈은 6년여 동안 7,500만 원이 넘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공적 자산인데 부친에게 관리를 맡기고 월급을 지급한 건 명백한 회계 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처럼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당선인들은 윤 당선인을 엄호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당원들 사이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을 보면 윤 당선인을 제명해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지켜만 볼 거냐?
이렇게 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준 180석이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 당선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처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글부터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당원 탈퇴를 고민 중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당 지도부는 사실상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여전히 비판 목소리를 친일 프레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려는 공세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윤 당선인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제명 등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정 의원은 이 쉼터를 시세대로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주변 시세와 매입가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특히 집을 매입하는 과정에는 윤미향 당선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시세라는 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먼저 이 쉼터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이 마을은 서운산 자락에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인데 안성시 중에서도 남쪽이고 충북 진천과 맞닿아 있습니다. 수도권이긴 하지만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9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도심권으로 보긴 힘듭니다. 차로 가면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예, 수도권 남단 끝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자, 그런데 이 쉼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매각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용수 할머니가 정 의원을 비판하는 네. 정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 회견을 한 다음 날 이게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날짜로는 지난달 23일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매도 가격은 4억 2천만 원인데 7년 전 정대협이 이 집을 산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1억여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다고 했으니까 전부 8억 5천만 원이 들어간 셈이죠. 공시지가는 그 사이 2배가 올랐는데 상가격의 절반의 집을 팔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네. 매도 가격은 이제 시세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이제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매수가는 시세보다 좀 많이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땅값이랑 건축비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계산이 됩니까? 네, 이 집은 대지 800제곱미터에 연면적 196제곱미터입니다. 이 땅은 원래 이 논이었는데 전 주인이 2007년에 3,500만 원을 주고 매입해 집을 지으면서 대지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정대협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근처에 비슷한 크기의 대지가 얼마에 거래되나 찾아봤더니 1억 원 안팎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땅값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건축비는 어떻습니까? 정 의원은 오늘 오후 이 쉼터 건축비를 평당 600만 원으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건평이 60평이니까 이 평당 600만 원으로 잡으면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땅값 1억 원을 더하면 총 4억 6천만 원이 되죠. 고급 마감재의 조경에 신경을 썼더라도 정대협이 밝힌 7억 5천만 원은 비싸다는 게 주민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입니다. 말이 안 되는 금액이지. 어디가 5억 6억에 팔아도 잘 팔았다고 할 거 7억 얼마에 샀다 그러니. 자, 그래도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집을 비싸게 판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매도인이자 건축주와도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자신이 살려고 생각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심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싸게 판다고 판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집이라 정성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나무 하나하나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싸게 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겁니다.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와 관련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매수가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업계 역사를 써서 이 가격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민변 출신의 권경희 변호사와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도 매매가와 매매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대협 당시에 이 집을 샀던 게 논란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집을 소개한 사람이 민주당의 이규민 당선인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도표로 보시죠. 이 집을 판 사람은 건축업을 하면서 이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집을 소개한 이규민 당선인은 안성신문 대표를 했었죠. 이 같은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신문의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과 얘기를 하던 도중 쉼터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집을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소개와 관련된 돈을 받진 않았고 단순히 소개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좋은 조건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거라면 박수를 받을 일인데 이 기부를 받은 돈으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가격을 비싸게 지불했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다만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격은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대로 사고 팔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정 의원과 윤 당선인이 이 쉼터를 만드는 걸 돕고 싶어 했던 기부자들의 뜻을 한 번 더 새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가 오늘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다소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클럽 확진자와 대면이 없는 4차 감염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5차 전파 등 소규모 유행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신규 확진자는 7명으로 관련 확진자는 모두 16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4차 전파 사례도 2건 확인됐습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과 10대 여고생은 지인과 가족을 통해 감염됐습니다. 특히 교도관의 접촉자는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5차 감염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확진자 한두 명이 또 그런 밀폐되고 밀집된 그런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얼마든지 유사한 상황들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등을 포함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30명대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1차 클럽 방문자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고 2차, 3차 전파자의 접촉자도 상당수 파악돼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밝혀내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태원에서 왔는데 확인 안 된 사람이 2차, 3차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면 그게 더 걱정인 거죠. 방역당국은 군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이병장병을 대상으로 앞으로 8주 동안 매주 6,300여 명씩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방역당국이 경계를 풀 수 없는 건 지역사회 감염이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북 청주에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나왔고 경기 광주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직장 동료에게 전파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요가 강사 38살 A씨는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5살 B씨의 언니입니다. 요가 강사 A씨는 지난 13일 동생 B씨와 함께 미용실과 잡화점을 방문했습니다. A씨는 이틀 뒤인 지난 15일 밤 미열 등 첫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증상 전까지 모두 4차례 요가 수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강생 5명과 접촉했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 자매의 감염 경로와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접촉자는 조사 중에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아직 확정은 계속 조사 중에 버스 탄 사람들 때문에.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태원 클럽발 2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30대 베트남인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도 오늘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10명 가운데 4명은 음성 판정이 났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말부터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한 대구 시민 1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민 12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다며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밀집도를 낮추는 방안도 내놓긴 했는데 여전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3의 대입 일정과 예체능 계열 학생의 경우 각종 대회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하거나 접촉한 전국 교직원과 학생 등 1,125명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고3 등교 시작일인 20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방역 주간으로 정하고 지역 상황을 고려해 등교 수업 운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급별 시험 대응으로 책상을 배치하고 과밀학급 수업은 과학실 등 특별실을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학생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학년별 격주제 수업과 분반을 통한 미러링 수업,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 등도 제시했는데 일선학교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촬영할 장비도 충분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을 분산할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고3만 등교하고 다른 학년은 또 연기될 가능성이. 학교에서 의심 증상 학생이 나올 경우 교사가 아닌 구급대원들이 선별진료소로 이송하도록 해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경기 부진에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올 들어 실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기업 역시 인원을 줄이는 걸 고려하고 있어 코로나발 고용 한파의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올 1월에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직자 수가 207만 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나 직장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실직자가 된 비자발적 실직자 수도 104만 5천 명으로 IMF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 권고사직으로 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실직자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됐는데 전체 실직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만 명이, 5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45만 명이 각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 여파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올 하반기 실업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고. 취업문도 좁아질 전망입니다. 한 취업 포털 조사 결과 기업 3곳 중 2곳은 신입 채용 계획을 취소했고 채용 규모는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경제가 걱정인 건 우리뿐만이 아니죠. 특히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큰 유럽 국가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 하나둘 국경을 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부터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오늘도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지 오늘의 포커스는 빗장 푸는 유럽에 맞췄습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해변. 썸베디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I don't know what happened in August, but right now it's very nice, safe. 영국의 해변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We don't want too many people coming, but people are going to come. 프랑스도 야외 활동 제한령을 풀었습니다. 지난 3월 봉쇄 조치 이후 2달 만입니다. On leur a dit simplement ça c'est plus possible parce que c'est idiot. Vous êtes en train de commettre des erreurs. Parce que vous vous exposez mutuellement. 독일도 국경을 다시 열었습니다. 식당들도 금요일부터 재개장했습니다. Ja, wunderbar. Ne? Wir haben lange darauf gewartet, ne? Dass wir draußen sitzen dürfen, ne? Und dass die Gastronomie überhaupt aufmacht. Ne?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관광객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내 25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격리 조치 없이 입국시킬 계획입니다. I dati della curva epidemiologica sono incoraggianti, ci confermano che gli sforzi collettivi sin qui fatti hanno prodotto i risultati attesi.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는 어제 하루 800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300명대, 영국은 400명대, 독일은 600명대입니다.
그런데도 빗장을 푸는 건 경제 때문입니다. 이탈리아는 관광 산업이 전체 경제의 13%나 됩니다. Noi stimiamo per la fine dell'anno di perdere intorno ai 17 miliardi di euro a livello di turismo. 유럽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독일 전역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방역 조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켓엔 나는 무는 개가 아니다. 강제 마스크는 필요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괜찮은 걸까요? WHO는 여전히 안 된다고 말합니다. This virus may never go away, and I don't think anyone can predict when or if this disease will disappear. 자영업자들도 불안합니다. Perché oggi riaprire sarebbe solo un tristissimo e amaro fallimento per tutti.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의 빗장 풀기. 성공적인 생활 방역과 맞물리면서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제2차 유행의 신호탄이 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무력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트럼프 미 대통령. 이번엔 최신형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고 자랑합니다. China's working on 5 or 6 times. We have one 17 times, and it's just gotten the go-ahead. 17 times faster. 사드도 못 막을 거라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둥펑 17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를 의식한 발언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 4대를 3년 만에 괌에 배치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6차례 대만 동쪽 해역까지 비행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앞바다라고 주장하는 대만 해협엔 이지스함을 보내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오는 8월 남중국해에서 둥사군도 탈환을 상정한 대규모 상륙훈련을 예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대변하는 황구시보 편집인 후시진은 핵탄두를 1000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WHO 총회는 대만이 옵저버로서 WHO에 참여하는 문제와 코로나19 발원지 문제를 두고 두 나라 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인천에서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땅속 3m 깊이에 묻힌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을 하던 중 차단막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와 변을 당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옆에 선 소방대원이 줄을 잡고 구조 활동을 돕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3분쯤 인천 부평구청역 인근 상수도관 교체 현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200mm 크기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62살 임모 씨가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차수막이 파열되면서 갑자기 물이 차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관 교체 공사하다가 차단막이 파열돼서 이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제 배관 안에 용접하시던 분이 이제 나오지 못했다는. 어젯밤 9시쯤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한 다리에서 44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김 씨와 대화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씨가 사라지자 도로공사에 신고했습니다. 사라진 김 씨는 30m 다리 아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 운전자가 자기 차에 갔다 온 다행이고 다른 분 다리 아래로 추락한 걸로 저는 추정으로 된 거예요. 경북 울진군에서는 어젯밤 8시쯤 한 야영장 텐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해 4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정치인들과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통합당 원내 지도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한다고 합니다. 80년 광주를 대하는 야당의 태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기념식이 폄하돼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못하게 해서 조금 이제 폄하된달까 하는 것이 참으로 이제 분노스러웠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당 징계까지 받은 소속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오늘 추모제에서 사과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그리고 21대 국회를 시작하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도 내일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당 내에서는 지난 총선 때 홀대했던 호남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첫걸음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광주 전남 당선인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역사 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8개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가 한 달 만에 활동을 재개하려는 모양입니다. 종로에서 살 집을 찾고 있고 장학재단 설립도 구상하고 있다는데 당내에선 황 전 대표의 정치 복귀에 반감도 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5 총선 패배 직후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던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서 장기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전 대표의 한 측근 의원은 종로에 쭉 계실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종로 구민들과 함께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하겠습니다. 황 전 대표는 또 종로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대표는 최근 낙선자들에게 위로 전화를 걸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붙인 상엔 조화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활동 재개를 위한 신호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계 복귀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재원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권을 잡은 몇 명이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사실상 황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낙선인도 황 전 대표의 위로 전화에 정계 복귀에 대한 의지도 담긴 것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아직 복귀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실시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 전 대표의 지지율은 1%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로 하겠습니다. 예, 최강욱 당선인 그러고 황운하 당선인의 사진인데, 네. 자 이분들이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 신분인데 네.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법사위로 간다는 건가요? 네, 아직 뭐 갈지 안 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본인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그리고 황운하 당선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각각 기소가 돼서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를 배정할 때 보면은 다양한 제척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가면 안 되는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네. 이 법사위는 전국의 법원 그리고 검찰을 이제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임위인데 네. 피고인 신분으로 저런 상임위 법사위에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두 당선인 모두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법사위 배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요. 2015년 대법원 국감 때 당시 박지원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 법관들의 업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나가라 마라 한 적이 없다. 네, 2018년엔 권성동 당시 법사위원장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내 양심상 권성동 위원장 법사위원장으로
합법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자기도 소리 질러. 어디 그 선배들 앞에 뭐라고 하신 말이야? 그냥 돌아보는 따르지 마세요. 네, 다만 박지원 의원은 무죄가 확정이 됐고 권성동 의원 역시 2심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든 야든 이제 재판 당사자가 법사위를 맡는 건 부적절하다. 네. 뭐 이런 문제의식은 대체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근데 그게 상식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지금 국회법에는 직무와 관련한 이 영리 행위가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최이배 의원이 법사위 배정에 제한을 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 상임위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된 채 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피고인인 그들이 법사위로의 느낌표는 우린 제법 안 어울려요로 하겠습니다. 이거 노래 가사 제목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인데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자유는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재판 또는 수사권자와 피고인의 만남 이보다 안 어울릴 수는 없겠죠. 이 부적절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 모얀나무 아래선 갓근도 고쳐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잘 새겨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기부냐 소비냐 그것이 문제로다로 했습니다. 예, 이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네.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부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고위 공무원들은 이미 기부에 동참을 했습니다. 청와대 실장 3명, 네. 이분들도 지금 최근에 기부 의사를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3인 가족이라서 8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관제 기부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실장들이 기부도 소비도 모두 착하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윗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아랫사람들의 이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부하지 않고 이 소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마치 중국집에서 부장님은 짜장면을 시키면서 직원들에게는 이 마음 놓고 주문하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예, 뭐 저는 짜장면 먼저 시키고 서 기자한테 주문하라 이런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여권에서는 기부가 대세인데 네.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걸 지역 경제를 위해서 써라 좀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뭐 눈길을 좀 끌고 있죠. 예. 예, 그 받아서 쓰는 게 애국이라는 소신을 밝힌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걸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되겠습니다. 모두 일제히 신청하셔서 그 돈을 받으셔서 강원도에서 써주시고. 네, 반면에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아내에게 면목이 없지만 고민 끝에 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기부가 이루어지는 건 정말 바람직한데요. 다만 혹시라도 기부에 동참하라는 이 압박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좀 문제라는 시각도 있죠. 예, 그렇죠. 근데 대기업 임원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던데 네. 이건 뭐 자발적인 겁니까? 예, 뭐 5대 그룹 임원들이 지난 11일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회 지도층은 지원금을 받지 말자는 정부 캠페인에 동참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모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2,700여 명이 기부를 결정했다가 이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예, 뭐 자발적인 기부에만 사실 기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네. 이 상위 30% 이번 일에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는 건 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기부냐 소비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느낌표는 기부천사 소비 요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요정입니다. 예, 저는 글쎄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전 세계 골프 대회 중 처음으로 개막한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첫 우승자는 프로 2년차 박현경이었습니다. 데뷔 첫 우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는 홀인원도 3개나 나왔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11, 12, 13번 홀까지 3연속 버디에 성공한 박현경. 단독 선두로 올라섭니다. 13번 홀에서 보기로 무너진 이미정을 2타 차로 앞서 나갔습니다. 박현경은 남은 5개 홀을 파세이브로 지켜내며 최종 합계 17언더파로 이미정, 배선우를 1타 차로 제치고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계속 꿈꿨던 순간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서 제가 이전에 했던 우승들보다도 더 감동이고 좀 행복한 우승 같아요.
파3 17번 홀에서 홀인원에 성공한 김리아는 프로 첫 톱 10에 안착했습니다. 홀인원만 3개가 나올 정도로 다채로웠던 KLPGA 개막전. LPGA 투어 선수들 중에서는 김효주가 오늘만 8타를 줄여 14언더파 공동 4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NC 강진성의 자월 석점 홈런이 터집니다. 박민우와 나성범의 홈런까지 더한 NC가 SK를 11대5로 제압했습니다. 6연승에 성공한 NC는 10승 1패로 단독 선두를 지켰고 SK는 9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타구의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롯데 투수 이승헌. 의식은 있었지만 미세골절 진단을 받고 정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경기는 연장 11회 말 롯데 투수 김대우의 끝내기 포크로 하나가 5대4로 이겼습니다. 어제까지 6연승 중이었던 LG는 키움에 4대9로 패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남산 자락에 있는 기억의 터엔 위안부 피해자 24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4년 전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국민성금을 모아 세운 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맨 밑줄에 이름 하나가 지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뒤늦게 한 피해자 할머니가 추운 겨울 새벽 망치와 끌로 자신의 이름을 파냈다고 하죠. 잊혀지고 싶었던 할머니에게는 잊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다짐이 또 다른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의 의사가 먼저라는 아주 당연한 원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걸었던 명분도 바로 이 피해자 중심주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일들을 보면 이 원칙이 정말 지켜졌던 건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위안부 합의 때 일본이 낸 10억엔을 할머니들에게 나눠주는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부 할머니는 당시 윤 당선인이 일본이 주는 돈을 받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피해자 할머니 47명 중 35명, 그러니까 80% 가까운 분은 1억 원씩 받았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30년을 함께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정 의원이 할머니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이제는 속을 맞춰 쏘갖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저희에게 정 의원의 문제를 지적하던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까 극도로 신분 노출을 꺼렸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정대협과 정 의원이 위안부 피해를 국제적인 여성 인권 침탈 사건으로 환기시킨 공로는 절대 폄하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계 문제만이라도 투명하게 바로잡자는 여권 일각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 간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시킨 문재인 정부도 약속했던 대로 할머니들의 명예를 서둘러 회복시켜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18명의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이제 92입니다. 내가 왜 울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됩니까?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불쌍합니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면 친일파로 몰리는 지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을 이용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다시 피해자 중심주의를 생각한다 였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주말이었는데요. 내일과 모레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다 그치다 할 텐데요. 이번에는 중부 지역에 강수량이 집중되겠습니다. 그중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최고 80에서 100mm가 넘는 아주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내리는 비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소나기처럼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우박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간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5도, 전주 28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해상 날씨 또한 좋지 않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도 들쑥날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